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신립. 자, 신립이 나왔으니까 전쟁 직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신립이 어느 곳에서 활약을 했었냐. 자, 전쟁 발발 직후에 부산 일대가 함락되고 신립이 충주에서 막았으나 결국에는 패배하면서 결국 선조는 당시 왕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떠나며 의주 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신립이 참패했었던 곳은 바로바로 여기였었구나. 충주 일대였었구나. 자, 당시 왕 선조네요. 자, 선조가 피난을 떠나게 되니 바로 의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피난을 떠나는 시기에 우리의 승전보가 울리게 되니 바로 이순신 활약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세를 역전하게 되는구나. 자, 그게 바로 이순신의 대표적인 한산도 대첩이었었죠. 옥포해전, 사천해전, 그리고 한산도 대첩. 그리고 이어졌었던 게 김시민의 진주 대첩이에요. 그리고 자, 명나라 원군이 들어와서 평양을 탈환하게 되고 요 밑에도 정리가 되어 있죠. 이 평양 이후에 한양도 탈환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가는 길에 참패하게 되고 명나라 원군이 참패하고 그리고 한양의 근처에서 고립된 우리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니 그게 바로 권율의 행주대첩이었었다. 그래서 요렇게 이어지는 거지. 자, 요게 순서입니다. 어떻게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 대첩, 그리고 권율의 행주 대첩 요렇게 있었다. 자, 이 행주 대첩은 요거랑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평양 탈환 그 다음에 걸쳐 있다라는 사실 요렇게 파악을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임진왜란 휴전협상 결렬로 일본이 재침입한 정유재란 시기 휴전협상이 결렬되었대요. 자, 그리고 일본이 재침입했었다. 이때 이순신의 활약. 자, 이순신의 활약은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한산도 대첩과 명량 대첩 이렇게 있어요. 그게 언제냐? 자, 일본이 재침입했었던 정유재란 시기 이순신이 승리를 거두게 되니 바로 이게 명량대첩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 항복한 이후에 노량대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자, 선후관계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량대첩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외란의 결과 신분질서는 어떻게 돼요? 신분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지죠. 지배층으로 다 도망갔단 말이야. 예,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 중에서는 동요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양상으로 이어지는 배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과정에서 명나라가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북방의 이 민족 세력의 성장을 막지 못했구나. 여진이다 이거지. 이 여진이 이후에 뭘 건국하지요? 후금을 건국한단 말이야. 예, 이 후금을 건국하면서 이제 기존의 명나라와 대립관계가 나오게 되는구나. 결국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니 그것이 바로 광해군 시기와 관련이 있죠. 3번 문제로 이어집니다. 광해군 시기. 자, 이 광해군 시기 때 중심 집권 세력은 붕당 중에서는 어디 있냐? 한번 보자. 광해군 시대는 전쟁 이후, 외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일단 전후복구 사업을 전개하며 한편으로는 실리를 추구한다. 전쟁을 피하자라는 거예요. 왜? 여진의 후금과 당시 명나라가 대립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에 전쟁에 휘말리지 말자. 자, 이게 뭐죠? 바로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 외교다. 요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중립 외교를 취하는구나. 근데 당시 집권 세력이 붕당이 누구냐? 북인이죠, 북인. 그지? 북인들이 주도했었던 이런 정책이기도 하다. 결국 강홍립이 후금에 투항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중립 외교의 모습이었었단 말이야. 자, 답 다 나왔습니다. 3번에 그래서 북인이고요. 그리고 명과 이 나라 사이에 어느 나라입니까? 후금 사이에 갈등에서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 실리를 추구하는 게 바로 뭐다? 중립 외교다라는 거예요. 친명배금 정책은 광해군 시기, 이 광해군 시기 이후에 해당하죠. 광해군을 폐위시킨 서인들, 인조를 옹립했었던 인조 반정 시기, 자, 인조 시기 때 있었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들이 주도한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은 폐위되었다. 누가요? 서인들이 주도한 인조 반정이죠. 가만. 인조 시기 때는 서인 주도, 남인 참여. 그럼 남인도 맞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인들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남인들 일부가 참여했던 거지. 그치? 자, 결국 광해군은 폐위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노선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을 했다. 3번 문제에서도 우리가 봤었죠. 친명배금 정책. 우리는 명나라를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문용이 가도에 주둔한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라는 내용들을 보기도 했었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친명배금 정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이 정권 출범 직후에 벌어졌었던 난이 있으니 바로 이괄의 난이었었죠. 자, 이 이괄의 난. 그래서 이괄은 반정에 참여했는데 공신책봉에 불만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고, 그리고 결국 후금에 투항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됐던 게 후금과의 갈등이고, 결국 4번에 있는 것 이괄의 난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꺽정의 난과 양재역 벽서 사건 다 명종 시기 때 해당합니다. 임꺽정의 난은 경제편에서 살펴보기도 하고, 양재역 벽서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거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 에서 이어진 사건으로 우리가 봤었죠. 외척의 갈등으로 봤었던 소윤과 대윤의 갈등. 그치? 을사사화 그리고 양재역 벽사 사건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청이 나왔습니다. 청이 이 요구를 조선이 수용하지 않았대요. 청이 무슨 요구를 했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 문제 포인트는 국호가 후금일 때 쳐들어왔었던 정묘호란과 관련한 내용이냐, 아니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나타나게 되는 병자호란과 관련한 내용이냐라는 것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정묘호란은 왕실이 강화도로 피난 가고요. 당시 후금과 형제관계, 형제맹약을 체결하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국호를 청으로 바꿨었던 이들이 요구를 하게 되네요. 뭘 요구해요?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이에 대한 찬반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 청의 무슨 요구? 군신관계 요구죠. 그리고 무엇이 발생했어요? 병자호란이 발생했다. 피난은 어디로 갔느냐? 병자호란 시기 때 인조가 피난했었던 곳은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앞서 봤었던 강화도 일대와 남한산성, 자, 각각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결국 답은 남한산성이 되겠죠. 자, 나머지 오답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묘호란 당시 형제맹약, 그리고 강화도로 피난 갔다. 요 세 가지가 세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조가 겪었었던 정묘호란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세 번째 문제에서 의주라고 나오는데, 이 의주는 임진왜란 시기 선조가 피난했었던 곳으로서 우리 1번 문제 앞서 살펴봤었던 포인트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왕 때 이것에 입각한 뭐요? 북벌론. 자, 북벌론을 전개한대요. 우리가 정벌하자, 뭘요? 청을 정벌하자,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거지. 자, 당시 송시열이 주도했었는데 이때 당색이 누구냐 이거야. 서인들이 주도하는 서인 정권이 쭉 이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북벌운동은 어느 왕 때인가요? 효종 때이죠. 효종 때 있었던 것은 전쟁 끝난 이후에 효종 때 복수하자, 명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복수하자라는 이런 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북벌론은요, 서인, 송시열, 이완 등이 중심이 되기도 했었다. 예, 근데 이게 뭔데요? 명분론, 화이론적 명분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세계 이론으로서 오랑캐를 격파하자라는 이런 나눠서 보는 이런 경향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하자. 그래요. 그래서 명분이다. 실리는 광해군 중립외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종 때 이것을 제정한다. 지금 경제편 문제예요. 세종왕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제정해서 일결의 면적을 어떻게 하고 전분육등법,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
자, 그러면 이것들은 다 뭐냐? 전세제도를 개편했었던 바로 공법이 되겠죠. 자, 이 공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봤었어요. 세종 때 공법이다. 자, 조세, 이거 전세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 제도. 자,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농민 설문조사가 있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세액을 매기는 근거 자료로서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6등법을, 풍흉에 따라서 연분 9등법을 요렇게 제정하며 이에 근거하여 토지세를 부과하게 되는구나. 이게 세종 때 있었던 공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전분 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앞서 봤었던 것처럼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구간으로 토지를 차등화시킨 거죠. 1결의 면적을 달리 적용한 거예요. 예. 1결의 면적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거 봤잖아요. 1결 1등급 그 다음에 6등급. 그치? 똑같은 생산량이 나온 데 있어서 1등급 비옥한 토지 요만큼만 있어도 토지가 그 생산량이 확보가 된다. 그런데 척박한 토지는 이만큼이나 있어야 겨우 1등전 토지와 같은 양이 생산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면적이 1결의 면적이 이렇게 다른 거죠. 1결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분 9등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네요. 뭐예요? 토지 비옥도가 아니라 풍흉에 따라서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것에 따라서 결국 조세액을 달리 적용하게 되는 이런 제도가 바로 연분 9등법이죠. 그래서 전분 6등법인지 연분 9등법인지 요거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은 나중에 계속 보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박납의 폐단은 중앙관청 서리들이 사인과 결탁했다. 자, 지금 뭐가 나왔나요? 박납의 폐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세금 제도와 관련한 내용이냐? 바로 공납제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치? 예. 예, 이거 좀 지워보고.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자, 공납제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 폐단이 있어서 제도를 개편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자, 이 공납제도, 특산물을 납부하는 건데, 바로 뭐다? 박납의 폐단이 만연해 있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편하는 조선 후기의 대동법으로 이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제도인지 공납제도인지 역인지 어떤 영역에 들어가 있는 제도 또는 현상인지를 구분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공납입니다. 특사물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중앙관청의 서리들이 폭리를 취하게 되는구나. 박납업자들과 자, 농민들에게 많이 챙기는 이런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정하자. 수미법 시행. 수미법. 쌀로 납부하도록 하자라는 제도. 이의 수미법입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대동법으로 구체화되기도 할 것이다. 자, 지금 여기 있죠? 수미법이다.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개혁안을 건의했으니 수미법인데 당시에는 시행되지는 않았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토지에 이것을 지급받은 관리가 이를 남용하자. 자, 조선 초기라 그랬어요. 그치? 조선 초기인데 관리가 이것을 받았대요. 토지에 대한 무엇을 받겠습니까? 수조권을 받는 거죠.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받은 관리와 관련한 정책이 바로 과전법인지 직전법인지 하는 것들이죠. 그치? 바로 수조권을 지급했었던 제도로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이 직전법이 운영 방식을 관수관급제로 바꿨으나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폐지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흐름, 이라는 측면으로도 살펴봤었습니다. 자, 남용하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
제도 시행의 배경 얘기하는 거예요. 수조권을 남용했다라는 거야. 세금을 함부로 많이 걷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당시 성종시기 때 관리가 직접 수조권 행사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그래서 관청이 대신 수조권을 행사하게 되는 관수관급제가 성종 때 있었네요. 이는 직전법에 앞서 봤었던 직전법의 운영 방식을 바꾼 제도다. 예, 바로 성종 때 있었던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자. 9번에 남용해서 어떤 제도? 바로 성종 때 관수관급제. 국가가 행사해 줄게. 관리가 비리 저지를 여지를 차단시키겠다라는 거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에 접어들어 지배층의 토지 사유화가 만연했대요. 지배층이 그러면 이거야. 지금 여기서는요. 수조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토지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지배층 같은 경우는요. 당시 양반 관료들 같은 지배층.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남에게 빌려서 사용료 받는, 경작하는 이런 모습이지. 그지? 자, 이게 바로 지주전어제고요. 그리고 소장농들한테 대략 절반, 생산량의 절반을 받게 하는 병작반수제, 이것이 일반화되기도 했었다. 자, 전주전객제는 지주전어제의 병작반수제와 반대 개념이에요. 이거는 관리의 주 기반이 뭐냐? 수조권이에요. 그치? 소유권은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그치? 자, 이런 모습이다. 자, 그럼 오답 정리 한번 볼게요. 방군수포제, 이건 뭡니까? 이거는 다른 영역의 제도죠. 군포를 내기가 싫어. 그래, 그 군역을 부담하기가 싫어. 그래서 군포를 납부하게끔 하는 군역제도에서 온 거예요. 이것이 군포 납부로 바뀌어가는, 자, 이런 모습의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게 바로 요거죠. 방군수포제 얘기요. 대립제와 방군수포제, 이런 문제점이 벌어지게 됐었던 게 바로 군역제도와 관련한 내용이었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네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편 신분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신분은 실제로는, 자, 뭐요?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었느냐? 실제로는 반상제, 양반과 상민,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반면에 양천제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신분제도지요. 그죠? 예. 양인과 천인으로 나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분을 더 세분화시킬 수 있었더라. 사회편으로 넘어가 보자. 법적으로는 양천제네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반상제. 그치?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층과 하부 지배층 중인. 자, 그래서 가장 위가 양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중인. 그치? 자, 그리고 일반민 농민들을 주로 하는 상민이 있네요.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상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실제 있었던 당시 신분제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1번의 끝에 신분상 양인인데 천대 받았대요. 신분상 양인인데 역할이 천하단 말이야. 예, 이를 우리가 신량역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 있는 향부곡소는 왜 안 되나요? 향부곡소 같은 경우는 이는 고려시대에 있었고 조선시대 때에는 소멸된 특수행정구역이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겠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 본래 문반과 무반을 아우러 부르는 일종의 관료칭호. 이게 바로 뭐냐? 문반과 무반, 양반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후에 이것을 의미하는 말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예. 양반들, 그죠? 본래는 관료인데 관료지만 가족들이다라고 하면은 그들도 양반으로 불리게 되면서 사회적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양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된다 그랬어요. 이게 뭔데? 사족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죠. 신분제 관련해서 요 얘기한 거예요. 예. 자, 다음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이들은 본래 사족이나 첩외소생이래. 자, 본래는 사족, 즉 양반이다. 근데 첩외소생이래. 어머니가 아버지의 정식 부인이 아니에요. 이들 뭐라 그러죠? 사회적으로는 중인과 유사한 대우를 받았었던 서얼이라고 하죠. 자, 이 서얼은 양반인데 양반 대우를 받지 못했었던 뭔가 좀 억울했었던 계층들이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차별받았었던 제도적인 모습이 문과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과거 시험의 한 종류죠. 과거 시험은 문과, 무과, 잡과 있죠. 그치? 그런데 문과에는 응시가 안 되고 무과와 잡과는 가능해요. 그래서 13번의 두 번째 문과만 맞는다. 요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겼대요. 그치? 섬겼대. 은혜를 잊을 수가 없나 봐요. 밑줄에 보니까 임진년에 입은 은혜. 그러면 임진년에 중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나 봐.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명나라 원군이죠. 광해군은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대. 이 오랑캐는 누구겠어요? 중립 외교했었던 여진의 후금 세력이 되겠지. 그치? 광해군 때는 어떻게 했다고? 여진의 후금에 비위를 맞추기도 했단 말이야.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요. 밑줄 친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대요. 밑줄 친 주장의 논리가 뭐다라고 볼 수 있냐? 바로 지금 이 시기 때에는요. 성리학적 명분론이 강화되는 시기예요. 실리가 아닌 거지. 실리를 추구했었던 거는 광해군 시기 때인데 전쟁이 설사 나더라도 우리는 명분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명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1, 2, 3, 4번에 있다. 1번,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다. 앞서 봤었네요. 자, 이 북벌운동 결국 답이 되겠죠. 왜? 명분을 강조했었던 우리가 복수하고 말겠다 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삼은 거죠. 이번에 여진의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추구한다. 요거는 세종 시기 때 사군과 육진 개척. 세종 시기 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강경책을 하죠. 그리고 회유책으로서 이들에게 무역소를 개방해 주기도 했었구나. 자, 이는 명분론에 입각한 정책은 아니고 그냥 주변의 세력들과 교류하는 내용이에요. 중국을 섬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 3번에 강홍립을 파견해서 후금에 투항했다. 이게 뭔데요? 이게 중립외교죠. 이 중립외교는 명분론과 반대쪽에 있네요. 4번에 병자호란 당시 최명길의 주화론이네요. 주화론이 있고 주전론이 있어요. 주화론은 화친을 맺자. 그러니까 오랑캐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주전 또는 척화론이다. 화친 배척. 전쟁 주장. 그러면 이는 왜 전쟁을 해야 돼요? 명나라에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명분론이지.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보기에서 골라보자. 가에 보니까 16세기 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켰었던 장본인이죠.
일본을 통합하면서 자신의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일으켰었던 게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어요. 그렇다. 그래서 조선을 침략했다. 나에 보니까 강성해진 누구? 후금.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대. 자, 이 여진 세력이 점점 커지는구나. 그래서 군신관계 요구했는데 거절하네. 침략했네요. 이건 뭐지? 병자호란이 되겠죠. 자, 병자호란.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벌어졌던 전쟁. 그러면 지금 이 사이라 그랬어요. 가에 임진왜란 일어나는 거는 선조 때고요. 그 다음에 광해군, 인조,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가나 사이에 있는 거래. 여기가 가고요. 여기가 나죠. 예,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에 명의 쇠퇴하고 여진족이 급성장하였다. 전쟁 끝난 임진왜란 전쟁 끝난 결과죠. 그러니까 가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다. 니은에 보니까 효종 당시에 서 있는 북벌론을 정했다. 대표적인 인물 송시열. 맞네. 디귿에 광해군. 그죠?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 외교를 추진하였다. 예. 자, 일단 니은은요. 효종 당시니까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효종 당시니까 인조 다음 요 시기에 해당하죠.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디귿은요.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광해군 여기 들어가 있잖아. 자, 그래서 디귿이 맞겠네. 리을. 쌍성 총관부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였다. 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구나.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대요. 이는 공민왕 시기에 해당하죠. 고려말 공민왕 시기에 해당한 내용. 가 훨씬 이전에 해당한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붕당 정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 가운데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보자. 자, 동의는요. 이황 조식 서경덕 학문을 계승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간단히만 보고 남았거든. 문화편에서 본다라고 봤었거든요. 자,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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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그치?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동인과 서인. 그치? 자, 이 동인이 서경덕 조식 이황이고요. 서인은 이와 성원. 자, 이들의 문인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구분해보자라고 했을 때 동인 얘기하고 있는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맞는지 한번 보자면 1번 틀린 데가 없습니다. 16번에 2번 보겠습니다. 서인은 이와 성원의 문인들이 가담하였다. 그렇다 이거지. 이것도 맞다. 3번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과 남인의 공동체제가 한동안 유지되었다.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공동체제. 맞네요. 연합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조 이후에 당분간 이어졌단 말이야. 4번 서인은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 정열이 모반 사건이 나왔네. 자, 그러면 이게 어디 있었냐?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강경파 북인과 온건파 남인으로 이렇게 분화되었구나. 그죠? 정열이 모반 사건 정철의 건조기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요? 4번에 서인이 아니고 이거 동인으로 가야 되겠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선 전기의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조선 전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식입니다. 근세식입니다. 가나다가 뭔지를 한번 골라보자 이것이. 가, 지방관청이 그해 생산량을 조사하고 조세를 거둬 관리에게 나눠줬다. 조세 거둔 것, 조를 거둔 것을 관리에게 나눠줬대요. 그럼 관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누가 하고 있어요? 관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청이 하고 있네. 그래서 가는 관수 관급제 성종 때 있었던 그 정책이구나.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나누어서 파악했었단 말이에요. 자, 바로 뭔데?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중에서 관수관급제가 관청이 수조권을 대행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단 말이야. 성종 때 시행됐었던. 자, 나에 보니까 국가재정과 관직에 진출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신진사대부. 예. 신진사대부. 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 말때 제정했겠네. 나는 과전법이죠. 다에 보니까 과전 세습 등으로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자.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자. 기존의 과전법 같은 경우는요. 전현직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자들도 우대하게 됐었던 제도.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자. 수신전과 휴량전 명목으로 지급되던 것도 세습 기반 토지도 결국 폐지하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결국 직전법의 내용을 파악하시라라는 거예요. 다는 직전법.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가가 실시돼서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관수관급제를 시행하면서 국가의 토지 지배권,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예, 왜? 관청이 이를 행사하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1번 맞고요. 2번에 나에서 사전은 처음에 경기지방에 한정하였다. 경기지방. 뭐가요? 과전법은 경기지방이죠. 반면 고려 때 있었던 전식과 제도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더라 라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3번. 다가 폐지됨에 따라 지주전호제 관행이 줄어들었대요. 지주전호제 관행이 어떻게 확산되고 병작반수제 일반화된다 막 그런 얘기 봤었죠. 그렇다. 네. 결국 요거 얘기하는 거죠. 관리에게 직전법 때 수조권 지급을 줄여주고 지급의 양을 줄여주고 그리고 직전법을 폐지하면서 수조권 제도가 소멸되니까 관리들이 이제 내 땅을 갖는 이런 욕구들이 점점점 증가하는구나. 토지 사유화 현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지주전호제와 병작반수제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었다. 3번이 틀렸죠. 예.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야 됩니다. 시기순으로 보자면 나의 고려말 공영왕 때 과전법 그리고 다의 세조 때 시행된 직전법 그리고 가는 성종 때 시행된 관수관급제도 이렇게 시기순으로 나누어서 나열해 볼 수가 있겠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이에요. 자, 다음과 같은 현상들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예로부터 지금처럼 서리가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대. 자, 뭐에 나왔어요? 토산물의 공납을 일체 막았대요. 토산물 공납을 일체 막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받지도 않는데 폭리를 취하려고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지. 자, 가에 있는 게 바로 방납의 폐단이에요. 예, 방납의 폐단. 뭔데요? 토산물, 즉 특산물을 납부하는 공납제도 이것의 폐단이 벌어지게 되었다. 나에 보니까요. 밭과 들에 쑥대가 무성해서 부세는 그대로 있대요.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나 봐요. 예. 군사장부 군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대. 그러면 지금 군대 얘기하는 거니까 군대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군역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군역제도가 문란하게 운영이 되었다라는 게 조선시대 때 또한 특징 중에 하나였었단 말이지. 그죠? 자, 이게 여기 어디죠? 여기 있다. 군역제가 문란하게 운영된 게 대립제와 반군수포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군역제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8번에 1번 가 지방 토산물의 납부를 서리들이 막고 있었다. 그렇다 이거야. 예, 이게 뭐다? 방납의 폐단이다. 내고 처벌받지 않고 싶으면 우리에게 100배 내놔라.
폭리를 취하는 이런 당시의 모순점이죠. 이번에 연분구등법 실시에 따른 폐단위로 연분구등법 요거는 전세제도잖아. 토지세. 토지세 전세제도와 관련한 세종 때 공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 군역과는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 거야. 3번에 율곡이 추진한 대공수미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다. 자, 대공수미법 또는 수미법 그냥 똑같은 거예요. 율곡 2 얘기하는 거지. 2의 수미법 이는 시행되지 못했다 그랬어요.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는 하고 방향을 제시했는데 당시에 이것이 시행되지 않더라. 4번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과전법을 실시했다. 정부는 과전법은 고려 말이라 그랬어요. 4번의 군역제 개편, 군포 납부 개편은 조선 후기에 있을 겁니다. 자,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분제도는 법적으로는 양천제라 그랬어요. 실제로는 관상제. 요렇게 해서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신분제 편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양반제, 반상제. 그래요. 기억은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법제상, 법적으로 양천제. 니은에 중인도 신분층으로 점차 정착되어 갔다. 그래서 중인층도 살펴봤었죠. 주로 하급 관리들. 서얼도 유사 대우를 받기도 한다 그랬어요. 디귿에 관영이나 민영 수공업에 종사하는 수공업자들 상민에 포함되었다. 상민이 뭔데?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 그치? 이런 모습 나올 수 있잖아요. 리을 신분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신분 이동이 불가능하였다. 자,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거든요. 근데 신분제도 신분의 이동이 불가능했다. 그래요? 아니지. 잘못됐지. 왜? 신분의 이동이 가능한 제도가 있으니 그게 바로 과거제도예요. 그죠? 과거 시험 보면은 신분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9번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